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좋습니다. 흐린 듯 하다가도 다시 맑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날씨를 보면서 우리들의 앞날도 이렇게 계속 맑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시절도 이렇게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잔뜩 넣어 봅니다. 좋은 날씨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수업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주차 강의입니다. 사실 학사력에 의하면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가 시험을 치를 수는 없고 대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것에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들을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오늘은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어떤 질문은 짧게 대답을 하고 어떤 질문은 좀 길게, 그것도 아주 길게 대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짧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서 짧은 게 아니고 길더라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답변이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비록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 수업에 깊이 몰입도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질문 하나하나가 예리하고 진중하고 중요한 질문들이라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은 통일을 할 생각이 과연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대의 질문을 해보곤 하는데요. 남한은 통일을 할 생각이 과연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을 역으로 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답이 망설여질 거리요. 북한만 통일을 할 생각이 과연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오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남한은 통일을 할 생각이 과연 있을까에 당황을 할 거예요. 모든 질문의 초점을 북한에게만 맞춰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통일은 북한의 대사업이자 민족적 수건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요.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교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민족적 과제로 통일 교육을 시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그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 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 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 통일 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 위협을 성취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었다고 할 정도로 아예 헌법 서문에 통일이 전 민족의 과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헌법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내용과 형식과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마치 뭐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듯한 내용으로 잔뜩 이 헌법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북한은 통일을 할 생각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오히려 난센스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통일,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 방식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함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릴까요? 북한은 현재 경제적 위기인 상황에서 과연 이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황에는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하루아침에 거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가난할까요? 평생 기회가 없을까요? 북한이 경제적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도 견디었기 때문에 견뎌낼 것입니다. 단지 상황은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으로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희망을 갖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도 견뎌냈기 때문에 이것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단언할 수 없는 것은 북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대처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므로 북한만을 특정화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비하적 태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방식과 자본주의 방식의 틀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것만을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현재의 북한처럼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철거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과거 한국도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되었어요.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인데 약 700발이나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술 차원에서 핵이 배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술 차원에서 남한에 핵이 배치됐던 거죠. 그것이 70년대에는 700발이나 핵무기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 단독의 침략보다는 중국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만을 상대로 해서 전술핵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전술핵 배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북한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과 같은 의도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글쎄요.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남한의 전술핵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개선된 1980년대까지를 기점으로 주한미국의 전시력이 배치가 됐는데 그 수량이요 100에서 200발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중국의 외교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우호 관계가 생겼던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1970년도에 700발이나 되던 전술핵이 100발에서 200발로 크게 감소가 됐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폭탄과 평양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이 반입된 이래 한국에는 최대 900여 기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미국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때 F4 팬텀 4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상시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국의 핵무기는 우발적 핵전쟁을 우려하는 미 국방부 차원의 전략 변화로 인해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요. 1990년대 들어서는 100여 개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991년에는 북한의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나머지 전술핵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주한미군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1991년에 미국 전술핵 철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였고요. 현재까지 해당 선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북한의 체제가 처음과는 달리 최근 사회주의에서 보이지 않던 여러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특수한 상황은 북한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통일로 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남한에서의 물자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또한 예리한 질문 그리고 현재 북한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싶습니다. 북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자유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이하죠. 그렇죠? 자유시장 제도가 아닌 북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기본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고 자유거래가 이루어질까? 이거 참 특이합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분위기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는 자유시장 시스템을 수용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 것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접촉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가 비핵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가 풀리게 될 것인데 국제사회 대북경제 제재가 풀리면 남한의 대북 지원이 거의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도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요. 상당한 무역거래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네. 북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어렵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해서 하는 이런 자연재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것이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 남한에서의 지원이 그리 필요할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호 무역 거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6주차 강의 처음 부분에 미국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손해를 보면서 자신들을 우리를 위해 내준 적이 없다. 철저히 자국에게 이익이 남는 것에 거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6.25 당시 이 작은 대한민국을 위해 670억, 현재 가치로 6,910억 달러, 하나로 820조 4,726억 7천만 원의 전쟁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1950년 7월 1일 스미스 부대 540명 부산 상륙 이후 3년 2개월 동안 178만 명이 참전했으며 그중 전사 54,246명, 실종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 10만 3,284명이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의 아들 142명이 6.25에 참전했으며 그중 35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18명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미국에게 6.25는 이익이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 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근거 자료는 힘이 되거든요. 다시 반복을 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질문이 예리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나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왜?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미국은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의해 모든 나라와 사건을 대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 분단 이후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이익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자선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아시아 지배력 확보와 강화를 위해 남한의 자율성의 일부를 가져간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혹시 가스라 테프트 미리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05년 7월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는 도쿄에서 일본 총리 가스라와 비밀리에 만나 중요한 미리약 하나를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비밀 합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 합의에 그리고 이 협정이라고 하는 이 미략에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권을 인정한다고 상호 합의했습니다. 테프트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필리핀 초대 총독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츠에서는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명 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다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선하여서 러시아와 일본 전쟁의 막을 내리는 이른바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요, 패전에 따른 치욕적인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에도 역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뼈아픈 이 조약의 주선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뒤에 마쿠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태프트였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조약을 통해 중재했다는 공으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청나라는 188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개입권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은 1905년 11월 소위 을사늑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여 사실상 한국을 식민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필리핀과 바꾸어 일본에 팔아먹은 주역 태프트는요, 필리핀 식민 통치 등에 따른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서 1908년 제2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일본과. 겨우 민간 차원에서 몇몇 미국 교회들이 일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안에서 선교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확대된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여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이기라고 노수저며 비녀를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자폭탄 2방으로 미국은 일본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미국은요, 일본 패망 뒤 3주가 지난 9월 8일에야 뒤늦게 인천에 상륙하였습니다. 일본 패망과 거의 동시에 청진과 원산 등지에 상륙한 일본과 관할권 힘겨루기를 하며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소련에 제안하였고 소련과 쉽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태평양 총사령관 메가더는 비행기로 남한 일대에 포고문을 뿌렸죠.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이 포고문에는요, 38섬 이남에서의 모든 통치권은 미국 자신이 갖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는 엄벌에 처할 것임을 서슬퍼렇게 선포하였던 거죠. 여기에서 해방을 축하한다는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 포고문 안에는요, 해방을 축하한다. 조선이 해방을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라는 형식적 인사 한마디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드러낸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38선 이남과 이북은 각각 정부를 수립하였으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국토는 분단되고 남한과 북한이 생겨난 것입니다. 정부 수립 불과 2년 뒤 북한의 김일성은 남측을 무력으로 공격했죠. 19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한 것을 기회로 그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아는 것이니만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 개입한 미국은 3년간 3만 7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훗날 15년 남짓 개입했던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 희생자 5만 7천 명과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희생은 참으로 컸습니다. 이후 우리는 미국을 우방이라고 불렀고 특히 혈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돈독한 관계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 혈맹에 따른 핏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여 5천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한국전쟁 후 십수년에 불과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세기도 더 지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이라크 전쟁에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핏값을 치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전투 병력이라도 참전시켜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한국전쟁에 너희들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가를 수고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이라크 전쟁에도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메가더가 끌고 왔던 미국의 대규모 군대는 70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 주둔해 있습니다. 일찍이 당나라 군대도 들어온 적이 있고요. 명나라 군대도 들어온 적이 있고요. 가깝게는 청나라 군대도 들어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 오래 주둔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집어삼킨 일본 군대도 통상 주둔 기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차로 미 제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적 반대로 이 계획은 공군과 해군을 잔존시킨 가운데 지상군만 철수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그나마 박정희와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테프트가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거래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한국은 어쩌면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좋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은 1945년 남북분단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하는 데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 분할 점령을 당했다지만 일본도 아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분할 점령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한반도의 분단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 이유라고는 당시가 동서냉전의 큰 획이 그어지던 시점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획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다는 사정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은 어쩌면 미국도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공산주의라는 지도 이념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력과 그 강력한 실체로서의 소련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들 또한 제한된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진 전쟁에서 미국은 철저히 냉전의 구도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실적으로 남한은 미국의 참전으로 살아남았고 미국은 이 참전으로 3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부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을 더 해봅시다. 그것이 꼭 남한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앞서 우리는 남북분단이 냉전시대의 큰 획이 운 없게도 한반도를 횡단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사정이 또한 그들의 참전과 희생에도 적용됩니다. 그 참전과 희생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었지만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동서양을 양분한 거대한 냉전 구도의 한쪽에서나마 미국을 건드릴 수 없는 패권국가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냉전 체제가 무너진 지금까지도 그들이 입만 뻥끗하며 외쳐대는 저 위대한 미국의 사실상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환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이 머나먼 동방 한반도에 와서 3만 7천의 생명을 바쳤겠습니까? 몇 년 전 어느 날 미국은 사드라는 정체불명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오바마 정부에서 이 발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 무기가 간단치 않은 다목적인 무기였음을 말해줍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 의혹투성이의 사업은 더욱 노골적으로 또 무모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조가 넘는 거액의 비용 부담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태프트 이래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단 한 번도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켜가며 한국의 이익과 편의를 돌보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역사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야기할 것 더 있습니다. 주한미군 배치입니다. 혹시 주한미군이 남한의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고 배웠는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미국식 논리이고 주장입니다. 주한미군 배치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청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요. 1966년 한미 정부가 체결한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것을 줄여서 소파라고 합니다. SOFA,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근거로 1991년 방위비 분담 협정을 맺었죠.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소파 제5조 1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동방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미국은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동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1991년 이후 2년에서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 분담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유효기간 5년에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은 2조 원이고 한국과 미국은 반반씩 각각 1조 원을 부담한다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19년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0억 달러, 약 6조 원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년에 1조 원을 낸 한국에게는 1년에 5조 원, 1년에 2조 원을 낸 일본에는 1년에 10조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때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까지 더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0조 5,793억 원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0조 5,793억 원이 된다. 라면서 이것은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한 해 국방비 9조 7천억 원을 훨씬 넘는 액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2020년 3월 말 작년보다 13%나 오른 수준에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한미 양 장관도 이를 승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도 타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우리는 올해 13억 달러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힙니다. 13억 달러 안팎의 인상은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총액에서 50%가량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로 인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한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의 아시아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억지력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속내는 아시아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남한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분이고 변명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국의 필요에 의해 비용도 인원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혹시 서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에 대해서 과연 우방으로서 친절하게 철저하게 헌신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쭉 두고 볼 때 이것은 쉽지 않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과 북한 땅이 고통받는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반도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북한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북한의 1인 독재 체제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나요? 네, 귀한 믿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제게도 전달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사실 복음 통일, 이 말 들을 때마다 저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맞다.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무엇으로 통일되겠나.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로서는 복음 통일이 너무나 귀한 말이죠. 그렇죠? 너무나 가슴 벅찬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정복주의적 태도입니다. 정복주의적 태도 때문에 이 비전이 마음에 들 걸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정복적 개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요? 사랑은 정복이 아니라 섬김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를 지배하고 그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폭력적이죠. 그것은 그 시간으로부터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를 내주고 기꺼이 헌신하는 섬김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개념이라는 것은 판단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논리학에서는요, 조작된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것이다. 네. 개인의 주관성에 의해서 또는 주관적 정리에 의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논리학에서 하죠. 그렇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고통이라고 하는 말, 이 개념은 객관적일까 주관적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통을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하는 태도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라고 바라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면 더더욱 그렇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라고 하면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우월의식의 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적하셨다시피 1인 독재 체제는 민중의 관점에서 바른 정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이것이 우리의 정치 체제라고 하더라도 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1인 독재 체제는 지지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민중들의 역사적 과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물리력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내보인다면 그것은 북한 민중들의 절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남한에 대해 외국이 민주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물리적 간섭을 한다면 이것을 용인하시겠습니까? 네. 남한의 민주화가 덜 돼 있어. 민주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외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남한에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gov하시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갖고 계신 입장처럼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초점을 두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의 믿음은 이래요. 결국 사랑과 기도만이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물리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북한을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은 신앙적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힘의 사용이 아니라 사랑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화해라는 거예요. 힘의 사용이 아니라 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방도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정의 안에서 찾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랑과 기도만이 북한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출첵 시간이 돌아왔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루는 질문은 모두 몇 개인가요? 아직 이 강의도 다 안 들으셨는데 네, 찬찬히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입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경제체제를 바라봤을 때 주로 관점을 두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체제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미 자유시장의 맛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 특유의 세습 독재 정치 체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세습 독재 정치 국가입니다. 네,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남한식의 분위기와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는 입장이 강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북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그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북한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북한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야 북한이 보입니다. 예, 북한의 현재도 보이지만 북한의 미래도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한을 보면서 북한의 변화를 눈여겨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필요를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어찌되었건 이 수업이 갖고 있는 특징상 기독교로 하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경제체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북한과의 통일과 주변 국가와의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누가 누구를 통일시키느냐의 논의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모두의 논의에서 빼내야 해요.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통일시키고,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사고, 태도, 입장, 내용, 이런 모든 것의 논의들은 다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복적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통일은 누가 누구를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것이 통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한도 통일의 대상이고 북한도 통일의 대상이지, 남한이 북한을 통일시키고 북한이 남한을 통일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통일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남한이고 북한이고, 크게 이야기하면 한반도가 통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고, 주변 국가와의 동맹도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동맹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변 국가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계산기를 갖고 한반도의 분단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통일이 도움이 될 것이냐를 계산한다고요. 한반도의 분단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분단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되면 통일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지원해 줄 거라고요.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국가들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설득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통일은 주변 국가들에게 다 이익이 돼요. 첫 번째로 긴장과 갈등의 상황이 종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안녕한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만드는데 그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설득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익도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그들을 이어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동맹 이론을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분단 이후 계속 이어져 온 동맹 관계죠. 예. 이게는 분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련의 지원이 있어서 분단이 된 것이고, 이후에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고,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개입하는 바람에 한국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어지는 동맹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동맹의 관계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끈은 무엇보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동맹 관계, 이 동맹의 끈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진행해 나가는 나라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깃발 아래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가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이런 이념적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이어지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적 행태와 이념적 바탕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단의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것의 원인이 있고 하는 역사적 내용 속에서 그들의 동맹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북중러 협력과 동맹은 한미와의 갈등을 반드시 수반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수교가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수교도 맺어져 있고요. 한국과 중국 간의 수교도 맺어져 있고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수교도 맺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물리고 물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을 쉽게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쉽게 이빨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과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국제관계의 모순이에요. 국제관계가 갖고 있는 모순적 태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관계에서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적 행위를 한다고요. 국제관계에서 자국에 손해를 끼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풀어나간다? 자국민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용인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고 너희를 도와준다?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지금 눈으로는 손해를 보는 듯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뒤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뒤에 계산을 하고 지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할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국제관계의 이 모순적 태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궁금증을 접근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은 친소 인사인데 자신의 권력을 위해 소련파를 척결했을 때 소련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요? 네, 불이익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지지해준 소련인데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소련파를 제거했다? 그렇다면 소련이 김일성을 좋게 봤을까? 이거 좋게 안 봤을 가능성이 있다? 상식적인 판단이죠. 네. 자,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겠는데 좀 긴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수립이 됐다고요? 이렇게 수립된 북한은 오늘날의 북한과 다르게 하나의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지 못한 집단 지도 체계의 정권이었어요. 당시 북한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한반도로 돌아온 여러 분파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의 수업 시간에도 배운 바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고려인 중심의 소련파,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연안파, 그리고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국내파, 그리고 간도 및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만주파의 4개 계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만주파. 그중 김일성은 항일 유격대인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만주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만주파의 수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간도 및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만주파의 수장이었다고요. 만주파에서 김책과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을 제외한 인물들은 다른 계파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낮았고요. 국가적 당사업 및 정치적 경험이 없었어요. 이에 비해서 국내파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남조선 노동당 출신의 남노당파의 수장인 박헌영,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헌영은 1925년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었어요. 이 박헌영 씨가요.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한반도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최고의 사상가였어요. 네, 최고의 공산주의 사상가로서 박헌영을 인정해요. 게다가 한반도밖에 아닌 안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정치적 명분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 좌파 운동가들이 꿈꾸던 사회주의 조선의 지도자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인물이 바로 박헌영이었어요.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위성국가, 그러니까는 북한을 위성국가로 소련이 점찍고 그것을 수장으로 삼았는데 4개 계파 중 소련과 가장 친한 것은 소련 영토에서 활동만 했던 소련파가 아니라 소련군과 직접적인 연줄이 있었던 만주파였어요. 그 결과 김일성이 중국, 소련, 미국과도 두루 친하게 지냈던 박헌영을 제치고 북한의 수장으로 선택이 되었다고요. 기가 막히죠? 박헌영과 그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련을 등에 업고 수상이 된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갈등은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크게 역전되며 극대화되었다고요. 김일성은 승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수상 자리에서 축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실패를 한 책임을 김일성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책임을 이 실패의 책임을 전쟁이 시작되면 남한의 20만 남노당원이 봉기해서 인민군의 진격을 도울 것이다 라며 빨치산론을 주장했던 박헌영에게 몰았어요. 그래서
1953년 3월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전승 실패의 책임과 더불어 해방 후 미국 대사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구실로 미제 스파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 체포를 합니다. 또한 연안파의 거두였던 무정을 평양방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전쟁 후 김일성은 박헌영에 속했던 국내파를 대거 축출했고요. 김일성을 필두로 한 만주파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 무렵 전쟁 후 복구와 관련해 김일성은 강경하게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주장했고요. 연안파, 소련파 등은 경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요. 네, 중공업 우선이다, 경공업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입장이 갈린 거죠. 연안파하고 소련파 등은 이전부터 김일성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네. 특별히 소련파의 경우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차버린 사람으로 빼내버린 사람으로 김일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던 1955년 12월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던 박헌영에게 끝내 사형이 선고되며 북한의 지도부 사이에서는 김일성에게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었어요. 다만 1945년 광복 후 남북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인사와 접촉하는 일은 흔한 일이라 증거로서의 효력이 불충분했어요. 소련과 중국에도 박헌영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박헌영을 실제로 사형시키지는 못했어요. 이즈음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1956년 3월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24년 소련 초대 지도자인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스탈린이 자신의 정치적 적인 트로츠키를 제치고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련의 민중들은 트로츠키를 더 존중했어요. 존경했고요. 따랐고요. 그런데 트로츠키를 제치고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중 집중제와 같이 비교적 민주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했던 레닌하고는 달리 스탈린은 강력한 유일 지도체제를 구축합니다. 사실 소련은 레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레닌하고 스탈린은 스타일이 달랐어요. 레닌은 민중 중심적이었고 스탈린은 리더십 중심이었다고요. 강력한 리더십 중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탈린을 비판하는 거죠. 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구축을 하면서 스탈린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와는 다른 스탈린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아닌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스탈린 개인 숭배 풍토는 스탈린이 죽은 1953년 이후까지 지속되었는데 소련 일각에서는 스탈린 독재와 개인 숭배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자행된 숙청과 학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후르시초프였어요. 후르시초프. 이 후르시초프는 소련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비판하는 비밀연설이에요. 비밀연설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어요. 이 연설은 비밀연설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언론 보도 등 아무것도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연설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문은 헝가리, 폴란드 등 여러 공산주의 국가로 퍼져서 헝가리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어요. 스탈린 격하의 주 내용 중 하나였던 개인 숭배 비판은 김일성의 독주를 견제할 명분으로서 만주파 이외의 북한 지도자들에게도 고무적인 것이었다고요.
특히 걸출한 사회주의 이론가인 박헌영이 숙청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던 소련이 북한 대사 이바노프를 통해서 박헌영을 소련으로 망명시키라고 요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또한 박헌영을 중국으로 데려오기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안파하고 소련파는 김일성의 권력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56년 4월 스탈린 격하운동 1개월 후에 소련파 및 연안파는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에게 개인 숭배에 대한 자기 비판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눈치챈 김일성은 개인 숭배 또한 박헌영이 조장한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이에 소련 공산당은 이러한 당대회를 정식 대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김일성을 압박하죠. 그러고 소련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956년 8월에 김일성이 동유럽 공산권 국가로 순방을 나가 있는 동안 북한에서는 평양예술극장에서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연안파에 속하던 부주석 최창익을 비롯한 세력은 이 회의에서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주석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아직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가 갖춰지기 이전이었기에 조선노동당의 공개적인 회의에서 김일성을 비판하면 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요. 이를 토대로 당의 민주적 집단 지도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 소식은 최용건을 비롯한 만주파의 귀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렇게 해서 전원회의 당일날 연안파 윤공흠이 단상에 올라가 김일성 비판을 시작하자 회의장 수많은 곳에서 종파분자는 내려오라고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특히 서희는 당시 연안파가 최용건 등 조선노동당 내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들도 비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선노동당 핵심 간부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김일성은 빠르게 귀국하였고 박창옥, 최창익, 서희, 윤공흠 등 반김일성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모두 직책을 박탈하고 당에서 쫓겨내는 등의 방법으로 숙청을 하였어요. 이것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절대 권력에 도전했던 사건이었어요. 이후 1956년 9월 소련의 미코안 부총리와 중국의 국방부장 팽덕회가 입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 9월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김일성은 8월 전원회의의 결정이 성급하였음을 인정하고 박창옥, 윤공흠 등을 복당시킵니다. 그러나 미코양과 팽덕회가 떠나자 김일성은 더욱 본격적으로 반대파 척결 사업을 추진하죠. 8월 종파사건 주모자와 연루자를 색출하고 당증 교환 사업을 벌여 사상을 검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창익, 박창옥을 비롯해 김두봉, 오기성 등의 반대파는 모두 현직에서 철직 혹은 추방되었습니다.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숙청 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발전 전략 논쟁도 막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이라는 자신의 발전 전략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일성이 북한 내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정적이나 견제 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소련의 영향력은 발휘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후 소련이 1990년대에 친소파 옹립을 위해 김일성 축출 공작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미 접근 강화에 불안을 느낀 소련은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친소 지도자를 갈아치우기 위한 공작에 나선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국가보안위원회 KGB 많이 들어보셨죠? KGB를 통해 북한의 주요 자금원인 조총련의 송금을 저지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치명타를 타할
치명타를 가할 채비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부동항이 군사적으로 소련에게 극히 중요한 만큼 평양 측이 민주화 개혁 조치로 제2의 동독이 되려는 것을 극력 저지하려는데 소련의 기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권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고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한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증대되어 이 같은 경제적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군 유해를 반환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처럼 소련의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축출들 작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북한과 소련의 동맹 관계에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애증 관계가 있어요. 애증의 역사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련이 해체된 지금까지도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의 내용은 변함이 없나요? 네,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에서 충분히 답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맹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뿐입니다. 네, 물론 뭐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뿐이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좀 더 궁금하시군요. 북한의 주체 사상과 서양의 주체 철학의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세요. 예시를 통해 설명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냥 그 자체로 차이점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주체 사상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주체 철학은 개인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주체 사상은 북한의 주체 사상은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공동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나 서양의 주체 철학은 개인은 개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개인은 개인의 자유 안에서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주체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그의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체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체 철학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하는 철학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서양 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사유를 시작하는 것이 주체 철학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주체 사상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철학이 변질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변질됐다. 변질됐다고 하기보다는요. 상황적 해석에 충실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변질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북한은 모든 명분과 자존심을 이 주체 철학의 근거에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됐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상황 해석에 충실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할 뿐이죠. 네, 그래서 주체 철학이 변질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체 철학은 그 자체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들 속에 주체 철학을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북한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이지만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여전히 동맹 관계이고요. 필요에 의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러시아의 관계와 같은 맥락의 질문이시죠?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 때문에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까지 할 정도인데 북한 역사에는 인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방법을 택한 사례는 없었나요? 내부적으로는 작은 반항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장마당을 허용했다가 폐쇄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장마당을 허용했어요. 이것은 내부의 반항이 있어서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반항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시다시피 폐쇄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폐쇄 국가인지라 내부의 사건이 밖으로 공개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껏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는 내부의 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압이 됐다고 진압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불만은 표출이 됐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는 밝히지를 않으니까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재로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시위가 일어났더라도 진압이 됐기에 지금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번에 김정은 사망설 루머가 나고 문득 궁금해졌는데 현재 북한에 아직 후계자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죽어버리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 초기처럼 세력이 나눠져 싸움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주체가 없어진 나라이니 인민들이 시위나 반란을 통한 개혁을 일으켜 민주주의 색을 띠게 될까요?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계자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적은 관계로 임시 대리인이 나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내용으로 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봐서는 분위기로 봐서는 질문하신 가능성은 꽤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늘 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변수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믿습니다. 네. 출첵 시간이군요. 여러분 자신의 질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만족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족 안 하셨다면 또는 만족 못 하셨다면 만족 못 하셨다고 만족하셨다면 만족하셨다고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레포트가 있어야 되는군요. 무슨 레포트냐면요. 본인의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됐거나 더 잘 알게 된 내용 3개를 정리하시고요.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의 이메일로 분량은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 만족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또 생기셨을 텐데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이것 또한 모아서 기말고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줄어들어야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안 알려줘도 아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